하지만 경력 단절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길지도 몰라요. 직장 생활을 7개월 정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었거든요.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어서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일찍 아이를 낳아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혼자서 돈을 버는데 저는 나름대로 우리 결혼 생활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외벌이를 하는 아들을 안쓰러워하셨어요. 혼자 돈을 버느라 고생한다고 말씀하죠.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듣던 말인데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넌 뭐하러 이렇게 일찍 장가를 가서 혼자 개고생이야. 개고생은 엄마 가슴 아프게 이것 봐. 고생을 혼자 다 해서 얼굴이 아주 해골이 됐네. 해골이 됐어. 아유 불쌍한 우리 아들.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제 마음이 좀 더 편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불만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웃긴 거야. 제 앞에서는 힘들다고요. 한 번도 소리내지 않으면서 시어머니만 보면 힘들다고 징징대는 것이었어요. 아주 지겨울 정도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 더 못마땅해 하는 것이었죠. 엄마, 나 요새 진짜 힘들다. 요즘 내 위에 팀장이 얼마나 눈치를 주고 면박을 주는지 내가 기대주라서 그렇다고 나왔는데 어떤 날은 집에 와서 서러워서 혼자 깡소주를 마시거든. 승진하게 되면 더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힘들어. 힘들어도 도망 못 가니까 더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고생이 많지. 가정을 떠받치는 게 너 하나밖에 없으니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냐. 힘든 게 당연하지. 우리 아들 고생하네. 고생해. 아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버리기 싫어서 남편이 왜 버리러 고생하는지 물어보니 전자를 깔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입 밖으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꼭 참도록 했죠. 시어머니는 때로는 눈치를 줄 때도 있었어요. 집에 먹을 게 이렇게 없어. 좀 잘 마련해 두라. 먹을 것이 있어요. 오늘 국도 새로 끓여 두었고 냉장고에 반찬과 과일도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머니, 아니요. 너 먹을 거 말고 내 남편 먹을 거 말이에요. 우리 애가 몸이 좋지 못해서 들어오는데 몸을 보얼 만한 곰탕이나 삼계탕 같은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술 안주 할 거리라도 마련해줘라. 밥만 먹고 살면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어. 남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것도 생각해야겠지. 센스가 없다고 할 필요까진 없어. 제가 남편에게 술상을 차리지 않은 적은 없었고 또 때가 되면 몸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주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종종 이런 식으로 짜증을 자아내곤 했죠. 저는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알아들었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마다 남편과 맞짱을 뜨게 되는 생각은 했지만요.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 시어머니만 오시면 고생하다고 자주 하니까 시어머니가 내게 신경을 쓰는 건 알겠지만 내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저라도 엄마께서는 어떤 짓을 해도 어리광 부리지 않아야 할 행동일 텐데 누구에게 어리광을 부리는지에 대해서 뭘 그러시는 건지요. 그 정도로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도 당신은 왜 그토록 당당한지요? 제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말은 막아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제가 같이 타박당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요. 저도 엄마께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제가 화를 내어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혼자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오히려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오늘 당장요. 구직하려고 해. 정말 치사해서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7일 동안 정신없이 싫어했어. 그리고 그건 결코 안 돼.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사실 의심증이 있거든. 결혼 준비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날 계속 의심했어. 어디 있어? 퇴근 시간이 훨씬 늦었잖아. 회사야. 진짜 회사 맞아. 아, 자기야. 난 오늘 야근 예정이잖아. 지금 8시 반이야. 약 10시가 넘어서 끝날 거라서 자꾸 전화하면 일을 못하니까. 조금 있다 퇴근할 때 연락할게. 그래도 남편은 1시간도 안 돼서 전화하니까. 제가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어요. 야근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회식을 할 경우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자꾸 연락을 안 하냐며 30분에 한 번씩 답장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연락이 불편할 정도로 자주 하니 의심스러웠어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남편이 한몫한 것 같아요. 그때는 나보다 어리고 순진해서 남편의 행동을 의심할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이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아이를 곧 낳을 예정이라고 하니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는데 고생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혼자 고생은 어떤 면에서는 남편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와 함께 제게 눈치를 주는 대화를 나누며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모르게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버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서 워낙 생활비를 팍팍 사용하고 먹고 입는 데 쓰고 나면 제가 쓸 돈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옷을 구매하거나 미용실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들키지 않게 몰래 프리랜서로 일을 구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념비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오래 하려면 흥미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보았어요. 그러던 중 재정적으로 어려운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급여는 없지만 제가 기사를 쓰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었어요. 고정된 급여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저에게는 시간적인 부담이 적어서 딱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낸 후 나름대로 취재를 하러 다니곤 했어요. 인터뷰를 하러 가기도 하고 특종을 잡아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곳은 바로 법원이었어요. 법원에서 재판 방청을 통해 다양한 기사 소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재판 방청을 하러 갔었는데 흥미로운 재판이 많아 나중에는 은근한 취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도 가끔 재판에 방청하러 갔었어요. 재미도 있지만 기사 소재를 얻게 되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만의 생활을 즐기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불화는 조금씩 있었지만 누구나 이 정도의 불화는 안고 산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던 중 드디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던 날 시동생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여 들어보니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변호사인데 법조인 집안의 딸로 으리으리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버지도 변호사, 삼촌도 변호사, 할아버지도 대단한 변호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너건너 친척들 모두 변호사나 검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참 대단한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뿐더러 말 그대로 상위의 몇 프로의 집안이니까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본인 여자친구를 소개해 줄 수 없는데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하는 중이고 한 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시동생이 그런 좋은 집안의 변호사인 여자를 만난 것이 신기해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았어요. 시동생은 취미로 포켓볼 동호회에 나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예비 동서를 만났는데 포켓볼 실력도 뛰어나면서 박학다식하고 매력이 넘쳤다고 했어요. 처음에 대화가 정말 잘 통해 즐거운 대화를 하다가 식사 약속을 잡았고 몇 번 그러한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동서는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가족들을 만나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워낙 참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잘 맞아서 시동생은 예비 동서의 방학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예비 동서도 반해서 3개월 만에 결혼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시동생은 예비 동서에게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았어요. 걱정되어 예비 동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전부 완벽하고 굉장히 멋진 여자라고 했어요. 사랑에 완전히 눈도 귀도 멀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걱정되었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결혼을 해도 잘 살기도 하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에게도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이야기를 듣더니 시동생의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장난하고 난리를 피는 것이었어요. 정말 장난에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며느리가 생기겠어. 역시 내가 잘 키운 보람이 있다 하듯이 아주 장해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집이랑 수준도 안 맞는데도 내가 좋다고 해 확실해.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물어보며 예비 신부가 확실하게 시동생과 결혼할 예정인지 확인했어요. 시동생도 여러 번 확답을 주자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도 이제 인생 피하는 좋은 며느리 덕 좀 봐야겠다. 변호사 며느리라니 아주 덕을 보고 다녀도 되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첫째랑 달리 아주 효자네. 효자야. 시어머니는 굳이 저와 은근히 비교를 하면서 얼굴도 안 보고 있는 예비 며느리인데 벌써부터 본인이 며느리가 된 마냥 온 동네방네 자랑을 했어요. 그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했을 텐데 동네를 다니기 민망할 만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사모님이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평소에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하대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아, 재활용 쓰레기 좀 정리해서 버려주세요. 제가 이걸 꼭 직접 해야겠어요. 아, 이런 걸 정리하라고 월급을 받으시는 게잖아요. 왜 꼭 말을 해야만 하는지 몰라. 이렇게 경비원 아저씨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라며 명령하나요? 가스 검침 남자가 왔을 때 제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로 부끄러운 행동을 시작했어요. 아, 잘 좀 검침해주세요. 맨날 가스비가 조금씩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제대로 검침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검침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만의 세계에 든 듯한 기분으로 주변을 아나무인 것처럼 다루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갑질을 하며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시집살이를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드러내었어요.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너는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면 나가서 마트 세일하는 곳에 가서 다녀와라. 오늘 세일한다던데 나 몇 일 전부터 사과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세일할 때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하지만 이 정도면 주부 실격이야. 아니야, 어서 다녀와. 그래서 갈 필요 없는 마트에 가서 셀프목과 시어머니가 먹고 싶어하는 사과를 사왔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일한다고 무엇을 이렇게 많이 사놓아. 아휴, 정말 절약하는 법을 모르시네. 우리 미래 며느리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돈이라도 아끼셔야죠. 이 정도면 다시 가져가서 환불해야 해. 이렇게 낭비가 심하니 내 성풍씨는 어디 있니? 가르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하셨니?
그러면서 제 앞에 몇 알의 사과를 던지고 소파에 앉아 맛있게 드시셨어요. 또 다른 때는 이렇게 괴롭히기도 했어요. 바나나를 내 흰 옷들에 맞춰 손세탁해. 예민한 옷감이니까 세탁기로 돌리지 말고 하얗게 깨끗하게 세탁해둬. 해야 할 일이 많지. 그 일을 다 하면 인근 피부 미용실을 찾아봐. 결혼식 전에 피부 미용을 좀 받아 두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 둘째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줄 거야. 누구랑 다르게 멀쩡한 세탁기를 두고 손세탁을 하다 보면 진짜 더러워져서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예비 식구가 인사를 온다고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아침 일찍 제를 호출하고 함께 음식을 하자고 하였어요. 장혁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신설로라고 하더라. 집에 워낙 많은 자질이 보니 그런 수라상만 먹었다던데 너 대단한 분 모시게 됐으니까 이 뻥긋하지 말고 수라상이나 준비해. 밥순이 주제에 변호사 동서한테 그 정도는 해야 잘 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들으며 수라상을 준비하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같이 음식을 장만했어요. 그 잘난 변호사 예비동서의 얼굴이라도 보겠다는 심선으로요. 그렇게 꾹꾹 참으며 음식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타박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큰아이 먹도록 대체 뭐 했니?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석사시기여서 왔는데 이런 분들은 타고난 재주나 성향이 있어 부족하게 태어났다면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하는데요. 맨날 집에만 갇혀서 밥이나 죽만 먹고 반성할 틈이 없네요. 둘째 며느리가 왔다면 조금이라도 배워보라고. 정말 듣기 싫었지만 이제 곧 예비동서가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텨왔죠. 그러던 중 음식 준비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맞춰 예비동서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유명 정치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현관문 앞에 서서 예비동서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먼저 남편과 막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예비동서가 들어왔어요. 예쁘게 꾸미고 온 예비동서. 그런데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운 인사가 나오지 않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여자는 충분히 알고 있는 분으로 제 취미인 재판 방청을 했던 여자였어요. 제가 재판장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방청인이 아닌 피고인으로 본 것이었죠. 그 여자는 분명 사기로 재판을 받으러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학원비를 갈취했다는 것이었어요. 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그 재판은 여자가 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기 전과만 무려 9번이나 체포된 굉장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재판장에서도 꿋꿋했습니다. 그 여자가 재판장에서 한 말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냥 혹시 이런 일에도 넘어갈까 하고 말했을 뿐이에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보낸 사람들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는데도 그들이 급해서 보낸 돈을 가지고 모두 제 탓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긴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나, 저런 막무가내 애들을 보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깎아내리며 전혀 반성해보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되면서 진정한 사기꾼은 이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시동생과 결혼을 한다며 변호사 신분을 사칭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여자의 정체를 밝히기에는 증거가 빈약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여자가 될 판이었어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여자와 시어머니에 대한 대우가 까닭없이 극과 극이었어요. 그 여자는 변신조신한 여자인 척 연기했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잘 보이려고 저를 느끼려 했었죠.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집안의 며느리가 될 거라니 벌써부터 너무 기쁘네요.
저는 미국 생활이 길어서 그런지 이렇게 맛있는 한식이 그리웠거든요. 이제 매일 얼굴 비추며 자주 만나러 올 테니 좋은 선물도 많이 사드릴 거예요. 아, 맞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온다면 아주 환영받게 해줘야겠지. 음식 정도는 내가 매일 할 수 있어.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라고 하니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최고라고 해야겠지.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알았지. 내 어머니가 이렇게 예쁘다고 해주시니 너무 좋아. 정말 자주 신경 써 드릴게.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종종 시어머니가 얼굴 맞추셨어. 한 번은 비싼 한우나 홍삼 같은 것들을 들고 왔다고 해. 그리고 백금 팔찌를 선물로 주었더니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어. 그는 팔찌를 끼고 내 앞에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거 보라. 어때? 너도 할 수 있어. 역시 능력 있는 둘째인 그녀는 백금 팔찌에 매일 다니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시어머니 댁에 가면 항상 시어머니 댁으로부터 환영을 받아 음식을 준비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런 부탁에 곤혹해할 것 같지만 난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댁에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예의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여자가 매번 집에 오면서 연기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되려 더 능숙해지는 것 같았죠. 에게 오기 전부터 그녀가 해온 행동을 신중히 살펴보곤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잠깐 미국에 다녀오게 될 거예요.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는데요. 다녀오면서 어머니를 위해 몸에 좋은 비타민과 선글라스도 사다 들어올게요. 한동안 놀러 오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참, 우리 둘째 며느리가 미국에 업무를 처리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몸 조심히 잘 다녀오고 돌아오면 또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천천히 좋은 여행 보내다 오세요. 여자가 시어머니를 점점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방청한 재판들을 검색하다가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 재판 내용만으로도 그 여자가 사기꾼임을 밝히는데 충분할 것 같았죠. 기사가 난 사건들을 꼼꼼히 조사하여 알아냈어요. 법원을 출입하며 기자들과 경찰관들과 연락해 물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재판 자료에서 여자의 본명을 확인하니 그 여자는 가명을 사용하여 변호사인 척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실제 정체와 본명을 밝혀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번뜩이 생각이 났어요. 최근 취재한 신분증 관련 기사가 떠올랐어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제시했다면 술집에서 술을 팔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새는 많은 술집들이 신분증 검사기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했던 것은 그런 술집 중 한 곳으로 신분증 검사기의 유용성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그 생각이 번뜩일 때 예비동서와 함께 술집에 가서 신분증을 검사해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동생에게 연락해 예비동서와 우리 부부와 함께 술 한 잔을 하면 좋겠느냐고 제안했어요. 시동생은 기꺼이 좋다고 했고 약속 장소는 제가 정하기로 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던 술집은 한 번 위조 신분증에 걸린 적이 있어서 모든 손님들의 신분증을 신분증 검사기로 검사하는 곳이었어요. 약속 장소로는 그곳을 정하고 남편과 함께 약속 시간에 맞춰 술집에 도착했어요. 시동생과 예비동서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술집에 들어가자 자리를 잡고 앉은 순간 서빙 직원이 신분증을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분증을 꺼내자 직원은 신분증 검사기로 확인을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예비동선을 당황했지만 주민등록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옆에는 0으로 적힌 신분증 비슷한 것을 들고 왔죠. 이것은 뭐죠? 동서아, 이거 미국 변호사 등록증인데 이걸로 괜찮을까요? 물었지만 서빙 직원은 주민등록증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다시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예비 동생은 마음을 고민하다 주민등록증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걸릴까봐 심장이 두근였지만
주민등록증을 신분증 검사기에 넣자마자 위조된 것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한데 위조 신분증인 것 같은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자 예비동성님은 깜짝 놀라며 안절부절했고 시동생은 눈에 동그랗게 떴어요. 아, 그거 기계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시동생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본 예비동성님은 갑자기 화를 내뱉으며 막무가내를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위조 신분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게 이상하네요. 그 기기 진짜 맞아요? 이 신분증이 위조인 건 없잖아요. 왜 갑자기 생사람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 법대에서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누명을 쓰지 마십시오. 예비동서가 하도 온통할 때 기가 죽은 직원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예비동서는 이기고 자랑하는 것처럼 씩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미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동소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에 주방에서 사장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송하지만 가게를 나가주셔야겠다. 고 예의를 갖추어 말씀하셨어요. 가게를 나오는 동안 예비동소는 가게를 향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짖었어요. 시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지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것 같아서 길 한복판에서 예비동서를 붙잡고 그 신분증 위주로 된 거 맞죠?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본명이 아니라고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형님? 당신의 본명은 이거고, 당신의 정체는 이거고 저는 전과 구범인 사기꾼입니다. 제가 가방에 미리 넣은 재판 판결문을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바꾸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제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누가 사기꾼인지 말해주시겠어요? 그 여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정체가 이거라고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발뺌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까 신분증도 위조라는 것이 들통났잖아요. 이 신분증은 사정이 있어서 쓰는 거거든. 나 같은 신분의 사람은 너랑 다르게 다 사정이 있는 거야. 사정은 무슨 사정이냐? 내가 피고인이 어떤 재판에 방송에 나왔거든. 고등학생들을 속여 비싼 학원비를 빼앗은 사건 말이야. 그 이전에는 돈 많은 남자들에게 예쁜 여자들과 골프를 하면서 사기를 쳤고, 그 전에는 마케팅 영상을 찍는다며 모델 지망생들을 사기쳤어. 너 완전 사기꾼이잖아. 여자는 자신의 악행이 모두 드러나자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신랑이 하는 것을 보고 있던 남편과 시동생이 의심 가득한, 또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자 여자는 한 번에 발을 들기 시작했어요. 참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길 던지네. 아마도 이 집안이랑 결혼 못하겠어. 결혼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여자가 있는데 왜 내가 결혼해서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돼. 이혼이 답이야. 여자는 문서를 바닥에 내리치고 홀로 빠르게 걸어 나갔어요. 강하게 말하며 이야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나는 문서를 다시 주워서 시동생에게 건넸어요. 시동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멍한 표정으로 내가 건네주는 문서를 받아들였어요. 도련님,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범인이자 완벽한 사기꾼이에요. 실은 제가 취미로 재판 방송을 보는데 한 번 피고인으로 출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죠. 처음 집에 올 때 알아보긴 했는데 사기꾼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시동생은 문서를 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충격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생을 약속하던 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진 거라서 그런 반응을 보여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동생이 괜찮지 않아 보여서 술집을 변경해 가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본 바로는 5년 전 시동생이 2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중반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년 전 시동생은 20대 중반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년 전 시동생은 20대 중반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동생도 그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시동생도 모든 의문이 짜맞춰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여자는 하버드 법대에 다닌다고 했지만 학교나 사는 동네에 관해 더 자세히 물어보면 자꾸 대답을 회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의 경제 사정을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았다고 했죠. 또한 장인과 장모님이 될 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해도 그 꿈을 알렸다고 해요. 부모님은 자신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미국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니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에요. 결혼 상대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지만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게다가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돈도 빌린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미국에서 갑자기 돌아와서 한국 돈을 바꿔둔 것이 없다며 주말 동안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이 많은 변호사 집안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 현금 대신 사용할 신용카드 한 장도 없다고 하니 의아했지만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몇백만 원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시동생이 주말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쓸 거냐고 묻자 여자는 비행기표를 미리 예매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동생은 여자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지만 하나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서 자신을 장식하기 위한 물건도 사고 시동생의 충격은 위로할 만한 것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꼭 이 사실을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재판 판결서와 함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뒷목을 잡고 털썩 주저앉으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기꾼 년이 우리 집안 모두를 속았어. 재주가 없으려니까 진짜 변호사 집안 며느리들과 했더니 아이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참으로 기막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막혔어요. 변호사 며느리라고 불러서 제게 그렇게 타박하며 음식을 시킨 후 변호사 며느리가 사라졌다며 제가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주지 않고 사탕을 뺏긴 아이처럼 울어대는 소리에 참 한심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겪은 일까지 모두 비웃으며 내뱉었어요. 어머님, 시동생이 효자라며 칭찬하던데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사기꾼의 며느리라고 데려와서 그리고 며느리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 둘째 며느리를 두고 쓸개를 모두 내놓을 것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며느리라면 사기꾼이라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네요. 전에는 주변에 변호사 며느리가 생기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데 이젠 며느리가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녀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거죠. 전 그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셨다가 사실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 여자를 챙기지 말고 진짜 며느리를 대접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실망해서 기가 망가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라도 계속 대성통곡을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얼굴이 벌건데 일주일이 넘게 머리를 감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참으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돈과 명예만을 바라며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먹은 것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아직도 취미로 재판 방청을 하고 있어요. 일상에서는 알 수 없는 사건들을 구경할 수도 있고 그런 재판들을 통해 쓸모있는 지식도 쌓을 수 있거든요. 또한 얼마 전 좋은 일도 생겼어요. 재판 방청을 통해 얻은 소재로 미스터리한 여자와 관련된 글을 써서 공모전에 지원했는데 쑥스럽게도 1등을 했어요. 그 결과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X의 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판과 영상화에도 지원을 받았고 순식간에 인생이 새로운 페이지로 열리게 되었어요. 진입했어요. 상금의 액수를 받게 되었고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나서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참 구차했죠. 아예야, 내가 이전에는 좀 너무했지.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 아니,
너 공모전에서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탔다면서 정말 축하한다. 우리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응, 이제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야.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제 인생에 살기로 했죠. 어머, 어머니, 이전에는 제가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편안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확실히 말씀했어요. 마음에 담아왔던 이야기를 모두 전했더니 얼마나 해품이 되었는지요. 시어머니 앞에서 내색하거나 불평불만을 반복하면 그때는 이혼할 거예요. 나도 이제 능력 있는 여자로서 자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핫봐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는 이제 매일 출판 및 영상 제작 계획으로 여기저기 방문하여 정신이 없어졌어요. 공모전 상금으로 이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작업실도 마련했고 좋은 노트북과 차도 산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나만의 일에 전념할 거예요.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계셨는데 남편이 또 의심증 같은 행동을 하려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계속 이러다가는 함께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도 했어요. 요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토기와 함께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